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핵심 지역 12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이른바 아파트 3중 규제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는 무주택자 외에는 사실상 집 사기 힘들어진 거죠. 대통령실은 실수요자 불편에 송구하고 안타깝지만 불가피하다며 민심을 다독거리려는데 각종 대출 규제로 전 월세 실수요자까지 유탄을 맞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없던 전세 매물은 더 씨가 마르고 있고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거란 우려입니다. 3중 규제 첫날 현장 분위기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막판 매수 행렬이 잇따랐던 노도강 지역. 각종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시행되면서 매수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지금 뭐 새 키고 살 수도 없는데 누가 집을 사? 너라. 조용히 얼어붙어. 정부의 갭 투자 차단 기조에 전세 가뭄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1000세대에 달하는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전세 매물이 2건뿐이고 2000세대가 넘는 강서구의 한 단지는 1건 올라와 있습니다. 6.27 이후부터 갭 투자를 못하게끔 점점 막히면서 매물 상태가 좋고 금액이 적당한 선이면은 한 일주일 선으로다가 나갑니다. 전세가가 높아지고 대출은 덜 나오면서 전세보증금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사회초년생은 그나마 가족에게 5천만 원을 빌려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다행히 운 좋게도 부모님께서 조금 도와줬기 때문에 전세를 구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도 금액의 전세를 모두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세를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사는 세입자도 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 잘 안 나오고 매물도 없어가지고 그냥 월세로. 정부는 전세가 갭 투기에 활용되면서 집값을 밀어올린다고 보고 임대차 시장을 월세로 재편하려는 의도지만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만 집값을 잡는 최후 수단으로 보유세 강화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사실상의 징벌적 과세를 경험했던 집주인들 벌써부터 진저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유경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보유세 강화를 암시했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보유세, 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다며 다주택뿐 아니라 고가 주택도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처럼 집값이 50억 원인 경우 1년에 5천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한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정부가 똘똘한 한 채에 보유세까지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스트레스예요. 세금은 올라가면 돈이 일정하게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부담이 크거든요. 세금 내고 뭐하고 이러면 노후는 없어지는 거예요. 정부의 각종 규제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됐는데 이제 와서 1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는 건 뒤통수를 치는 격이라는 불만도 터져나옵니다. 너무 불만이 있죠. 1억을 보통 버는 사람이다 해도 굉장히 높은 규제예요. 1,000만이 넘어가고 하는데 계속 그냥 악수를 준 거고 그냥 돈을 뺏어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파장이 커지자 기재부는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야당과 서울시는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를 발표했다고 포문을 열었고 여당은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며 역공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11호 부동산 대책을 집중 겨냥했습니다. 빚내서라도 내 집 한 채 갖겠다는 욕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아주 억압적, 텔레반적 사고가 아닌가요? 대책 발표 전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규제를 발표하기 전에 서울시 의견을 당연히 들었어야 하는데요. 구두로 유선상으로 발표 직전에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입니다. 그러자 여당은 지난 2월 서울시가
강남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 집값이 상승했다고 반격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오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에 대한 조급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시기에 잠실 삼성 대치 청담 평균적으로 약 36% 가격이 올랐어요. 부동산 대책은 경기도 국감에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특히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는데도 경기도가 이견을 내지 않은 것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설전을 펼쳤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의견 없어. 이 경기도민들 알면 난리 날걸요. 제가 이런 평가에서 좀 결례지분들 굉장히 교묘하게 하시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토부 차관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돈을 모아 집을 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하면 되거든요.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려는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보유세 인상의 논리,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또 정책이 잘 실현되려면 어떤 조치가 따라야 하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보유세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네,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상대적으로 비싼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보유세에 해당합니다. 재산세는 1년에 2번,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종부세는 1년에 1번,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내는데 1주택자의 경우에 내 집이 공시가격으로 12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는 않겠다 이렇게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보유세 인상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밝혔던 입장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기본적인 방향을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 수요 통제를 위해서 세금을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최근에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앞서 보신 정부 강요들의 발언과 함께 민주당 정책위 의장 출신 진성준 의원도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게 부동산 세제의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지가 완전히 바뀐 것 같기도 한데요. 이유가 있겠죠? 네.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집값이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종 복지 등으로 재정 지출이 많았던 만큼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지출 확대 수준은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적자가 향후 4년 동안 120조까지 커지는 지금 상황이에요. 결국 그 주택시장 불안정이 찾아오면서 그리고 세수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제 해야 한다는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맞물리게 된 거죠. 1주택자들의 보유세도 올리자는 겁니까? 네, 현재 논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시행이 되면서 시장은 상급지에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됐죠. 2015년 1월 8억 7천만 원 정도였던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2025년 10월 현재 21억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으니 1주택자 세제도 손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종부세 체납액을 비교해보면 지난 4년 동안 강남 3구의 체납액은 4.3% 감소했습니다. 집값은 올라도 팔지 않고 종부세를 비교적 잘 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22개 자치구의 종부세 체납액은 4배 넘게 올랐습니다. 종부세 액수가 강남 3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은 임차인한테 전가를 시키니까 그런 이제 부담이 덜 하겠지만 다른 지역들은 임차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공실도 많고 임차인한테 전가시키기가 쉽지 않죠. 자, 참 복잡한데 그렇다면 대안이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거래세를 낮춰서 출구 전략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고가 1주택자들이 팔고 나온다는 건 결국 수십억 원의 차익을 실현한다는 건데 선거를 앞둔 정부 입장에선 이 결정을 하기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거래세를 손보겠다 그러다가 결국 못 본 것 같은데 집값 잡는 게 참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의혹 관련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민 특검은 오늘 2차 입장문을 통해 주식 논란에 사과하면서도 위법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고교 동창 여럿이 투자한 건 맞지만 대표가 동창인 회사와 무관하게 사고 팔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당시 민특검이 사고판 주식 수가 동창회사 오너 2세에게 지급된 지분과 동일한 만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른바 만주 클럽 의혹도 불거졌다는데요. 우연의 일치인 건지 정민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09년 10월 네오세미테크가 코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되기 직전 공시한 주식 보유 현황입니다. 당시 10살과 22살이던 오모 대표 자녀가 각각 12,036주씩 보유 중인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상장 전에 10,000주씩 갖고 있던 주식이 무상증자를 거치면서 는 건데 민중기 특검이 재산 신고한 주식 수와 동일합니다. 이 회사 상장 당시 피해 주주 가운데선 비상장주 로비설도 불거졌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뇌물 비슷하게 고위직 이런 사람들한테 인사차 선물 삼아 주고 분식회계 적발 뒤 차명 주식을 몰래 판 혐의 등이 인정돼 2016년 징역 11년형을 확정받았던 오 전 대표는 해당 차명 주식에 대해 투자자들 계좌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민특검은 오늘 2차 입장문을 통해 주식 논란에 죄송하다면서도 취득과 매도 과정에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민특검이 네오세미테크 대표와 대종고 동창으로 친분은 있지만 매도 관련 조언에 회사 관계자 관여는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주식을 소개한 지인 역시 해당 회사 관계자가 아니라 대종고 동창 소개로 동창 20명에서 30명이 함께 투자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특검은 주식 만주, 매입 경위 등을 묻는 TV조선 추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특검 출범 이후 매일 수사 상황을 중계하다시피 했던 김건희 특검 정례 브리핑 룸에선 오늘 특이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 관련 질문 못지않게 민중기 특검이 주식을 판 시점이 언젠지 밝히라는 기자들의 요구가 이어진 건데요. 민 특검은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팔았는지가 왜 중요한지 이어서 곽승환 기자가 설명합니다. 2010년 2월 12일 네오세미테크는 전년도 당기순이익 247억 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40여일 뒤 이 흑자 공시는 224억 원의 적자로 돌변했습니다. 같은 해 3월 2일 매출을 부풀려 투자자들을 속이는 분식 회계도 모자라 연매출 10배가 넘는 수출 계약까지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당시 네오세미테크 주가는 14% 이상 급등했고 거래량은 1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회사 대표 오모 씨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현장 실사 통보를 받은 뒤인 3월 3일부터 24일 사이 차명 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22만여 주를 24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팔기 위해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겁니다. 민특검 측은 매도 시점을 조언한 건 투자를 소개한 사람과 다른 증권사 직원이라며 회사 관계자 관여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도 시점 공개 의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앞으로 다른 해명이 있을지도 미지수라며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민특검은 동창 권유로 사들인 주식에 대해 증권사 직원이 조언하게 된 배경과 매도 시점 확인을 요구하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던 설주환 변호사가 검찰 편을 들다가 사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 변호사가 방북 비용 대납을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서는 이 전 부지사가 스스로 썼고 변호인으로서 자신은 서명만 해줬다고 합니다. 당시 변호인 사임을 종용한 사람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라고도 했는데요. 조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23년 6월 방북 비용 대납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지 사흘 만에 변호인이던 설주환 변호사가 사임합니다. 이 전 부지사는 설 변호사가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를 돕는 게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가지고 저하고 계속 논쟁을 하고 설전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 변호사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진술서는 이 전 부지사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화영 씨가 직접 쓴 자필 진술서가 있었고 이제 그 이표 변호사 서명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도 서명을 하게 된 거죠.
당시 당대표 보좌관이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사임을 종용하는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만두게 됐다는 겁니다. 김현지 보좌관도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라면 설 변호사님 하지 않은 게 더 이상 안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이고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김현지 측에 설 변호사로부터 진술 회유를 당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얘기한 통화 녹음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설 변호사로부터 진술 회유를 받은 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이 사건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한 건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고비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을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턱도 없는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는데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사법 처리를 받았던 성남시의회 난입 사건 당시 김 실장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계속해서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공개한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휴대전화 변경 내역입니다. 2021년 대장동 키맨으로 불린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이 확정되던 날, 2달 뒤 유한기 전 본부장과 김문기 전 처장이 숨진 이후 2023년 이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소환 조사를 받던 때였습니다. 가장 최근인 국정감사 첫날 2차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술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규현 판사의 휴대전화 교체를 비판했는데 핸드폰을 계속 교체했다면 이 지규현은 뭡니까? 증거인멸 아닙니까? 오민석 법원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같은 논리라면 김 실장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고비 때마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게 박 의원 지적입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왔다. 이런 증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증거인멸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박 의원의 회견 내용 가운데 김 실장이 번호를 바꿨다는 부분을 문제 삼으며 턱없는 음모론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교체는 올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만 해명했습니다. 이번 기기 변경은 약정이 끝나 통신사 권유로 신청한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인 2004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성남시의회 난입 사건 당시 김 실장이 함께 등장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은 두 사람의 결합이 얼마나 긴밀하고 위험한지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임명 과정에서 김현지 실장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김인호 산림청장이 오늘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대선 이후 김 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의원실 질의엔 2024년 이후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말이 바뀐 겁니다. 자신을 산림청장으로 셀프 추천한 데 대해서는 뭐라고 답했는지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대선 한 달 전 신구대 교수직을 사직하고 대선 한 달쯤 뒤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산림청장 셀프 추천서를 올렸습니다. 김 청장은 스스로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인호 교수를 산림청장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누가 적은 글인지 아십니까? 제가 작성했습니다. 저는 저를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저희 추천을 그러니까 정서에 반한다. 김 청장은 셀프 추천 사실을 직접 캡처해 제출했습니다. 앞서 의원실 질의에는 2024년 이후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통화를 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지만 오늘 국감장에선 말을 바꿨습니다. 최근에 김현지 실장과 만나거나 통화한 적 언제입니까? 최근 대선이 끝나고 나서 축하 전화를 여러 군데 하면서 아마 통화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김건희 여사의 인사 개입 의혹을 들춰내며 김 청장은 엄격한 자격 검증을 거쳐 임명된 전문가라고 감쌌습니다. 금거북이 건넨 적 있으신가요? 고가의 그림을 총무비서관에게 건넨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일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실장의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국감을 정쟁화해서는 안 된다며 증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들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등 각급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대법원 현장 검증 등을 두고 또 충돌했습니다. 법원장들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고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한 건 대선 개입이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상고심 중 대법관 2명이 해외 출장을 간 걸 문제 삼아 날치기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정리 기록도 보지 않고 저곳에 갔습니다. 대선 후보 자격 박탈, 사법 쿠데타였어요. 국민의힘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론을 내는 건 법원의 책무라며 민주당의 대법원 현장 국감 강행을 대법원 습격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부를 발 아래 무릎 꿇리고 그런 의도가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관을 희화화한 사진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설익은 의혹 제기로 또 논란이 됐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에게 나 의원의 언니가 김건희 여사 모친의 지인에게 사람을 소개시켜줬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나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언니가 소개를 했다고?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언니가 없습니다. 나 의원은 춘천지법에 대해 질의하지 않겠다며 오전에 국감장을 이석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김 법원장은 또 사법부가 선출 권력보다 아래에 있느냐는 신동욱 의원 질의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고신용자에겐 높은 금리를 매기고 대신 저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게 어떻겠냐고 한 적이 있었죠. 고신용자는 부자, 저신용자는 서민이라고 본 건데 저희가 입수한 신용평가사 자료를 보면 신용과 소득, 크게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제안 어찌해야 할지요?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선관씨는 낮에는 빵집을 운영하고 밤엔 대리운전을 띱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대출받은 8천만 원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성실히 빚을 갚아온 결과 7등급이던 신용등급은 3등급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장기 연체자 비탄감, 이른바 배드뱅크 정책을 내놓자 허탈해졌습니다. 빚지면 죽는 줄 알고 주야로 열심히 일하면서 신용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탕감 그 부분은 좀 억울하다는 면이 좀 많이 든 건 사실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 금리를 높이고 대신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 0.1% 정도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시킨 다음에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자, 정말 500만 원 빌려야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15.9%가 아니라 좀 싸게 빌려주고 그러면 안 됩니까? 하지만 조 씨의 경우처럼 신용 등급과 소득엔 큰 연관성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양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의 자료를 보면 우량 고객인 3등급의 연평균 추정 소득이 8등급보다 오히려 26만 원 적었습니다. 최저인 10등급은 4등급의 연평균 소득보다 222만 원 높습니다. 저신용자, 저금리 대출은 신용 갈라치기로서 빚을 갚지 않아도 혹은 또 신용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만 양산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배드뱅크 정책이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계절이 하루 만에 겨울로 바뀐 듯한 날씨였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패딩을 꺼내 입은 분들이 많았고 설악산엔 올해 첫눈까지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설악산 소청 대피소 인근. 바람을 타고 눈발이 거세게 날립니다. 나무 테이블과 등산로 등에는
금세 하얀 눈이 쌓입니다. 설악산에 내린 올해 첫눈은 1cm 정도로 지난해보다 하루 늦고 재작년보단 하루 빠릅니다. 영하로 내려가고부터 바뀌었어요. 5시 좀 넘어서인 것 같은데. 북쪽의 찬 대륙 고기압이 한반도로 내려오면서 전국의 아침 기온은 하루 만에 6도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아침 9시 서울의 기온은 7.7도로 어제 같은 시각 15.6도보다 8도가 떨어졌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두꺼운 패딩에 모자까지 눌렀었고 상인들도 의자 안에 촛불을 켜고 두툼한 겨울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 좀 추웠어요. 춥기는 10일 정도 좀 일찍 끝난 것 같아요. 농민들은 추위에 곡식이 상할까 수확을 서두릅니다. 그 갑자기 추워져서 곧 추수를 못하면은 그 망가뜨리는 거니까 기상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신경을 많이 쓰죠. 내일 아침은 서울이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더 추워집니다. 가을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오늘 새벽 5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0대 엄마가 아이를 대피시키려다 숨졌습니다. 화재는 2층에 사는 여성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발생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상가주택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건물 2층 그 창문에서 다량의 연기가 분출합니다. 소방관들이 사다리를 펼쳐 구조에 나서고 주민들은 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충 주워입고 계단으로 내려왔죠. 복도에 연기도 꽉 찼고 시커맸어요. 다 같이 대피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5층에 사는 부부는 어린아이와 함께 바로 옆 건물로 대피를 시도했습니다. 남편과 어린아이는 건너편 건물로 넘어갔지만 뒤따르던 30대 여성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맞은편 건물에 막 살려주세요라고 소리가 나고 남성분이 창문을 열고 아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제가 아기를 안고 남편분이 저 집 안에 뛰어들어갔고 아내분은 저 못 봤어요. 부인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대피한 20여 명의 주민 가운데 8명도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은 2층에 혼자 살던 20대 여성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파스형 스프레이 있잖아요. 그걸 파스로만 안 죽으니까 라이터로 불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붙을지는 몰랐다. 경찰은 여성에게 중실화죄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64명 가운데 59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부분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겁니다. 경찰은 조만간 캄보디아 범죄 조직 프린스그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는데 이 역시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수갑을 찬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들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법정에서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제안받으셨어요? 가서 폭행 당하셨나요? 일부는 몸에 문신이 보이고 종이로 얼굴을 가린 피의자도 있습니다. 검찰은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한국인 64명 중 59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단지에 감금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송환자 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인 프린스그룹 전담 TF를 구성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프린스그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공식 지정하고 21조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프린스그룹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도 버젓이 계열사 사무실을 운영하다 최근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어제인지 그제인지 점심시간 때 식사하러 나가는 거 같더라고요. 그때 남자 2명인가 3명이 그랬어요.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프린스그룹 관련 첩보를 입수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에 올라오는 캄보디아 범죄단지 유인 광고에 대해 IP 추적을 통해 게시자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늑장 대응이란 비판은 여전합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2달 전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양국 합동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한 각국의 제재가 잇따르자 조직을 이끄는 중국계 두목들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어떤지 저희 취재진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지대인 바베트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메라와 흰색 가방을 든 캄보디아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 사원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검은색 승합차에 탄 한국 경찰들도 도착합니다. 양국은 오늘 오전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에 대한 합동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 보코산 지역 범죄단지 근처에서 시신이 발견된 지 2달 만입니다. 경찰은 시신 훼손은 없었다며 신속히 유해를 송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들은 당국의 단속을 피해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수도 프놈펜에서 차로 4시간 거리에 있는 바베트를 찾았습니다.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국경 검문소 길목의 간판 대부분은 중국어가 적혀 있습니다. 국경에선 중국계로 보이는 인물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범죄 조직 두목들이 타는 차량으로 지목한 고급 밴들도 즐비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온라인 일을 좀 하는데 넘어가면 그냥 차를 끌고 들어갑니다. 외교부는 베트남이나 라오스 등 지역 국가들과도 캄보디아 범죄단지 관련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바베트에서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추가로 한국인 12명이 체포되거나 범죄단지에서 구출됐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은 오늘 회담을 열고 24시간 한라인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담 경찰관 코리안 데스크 설치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회의를 위해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로 들어섭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은 양자 회담을 갖고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된 한국인 송환을 위해 24시간 한라인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코리안 데스크는 앞서 캄보디아 측이 거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코리안 데스크는 한국 경찰관을 현지 경찰서에 파견하는 제도로 필리핀 등에 설치돼 재외국민 보호에 효과를 내왔습니다. 다만 양국 협의에 따라 캄보디아 경찰의 범죄단지 단속과 한국인 구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캠 단지에 대해서 수시 단속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적 절차에 따라서 송환을 해서 외교부는 캄보디아 경찰이 스캠 범죄에 가담하고 있던 한국인 10명을 체포하고 감금 신고를 한 한국인 2명은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 입국했다 귀국하지 않은 한국인이 매년 3,000명 정도여서 아직도 현지에 감금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걸로 추정됩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집회에 참가한 뒤 귀가하려던 시민에게 경찰이 태극기를 내리고 가라고 말한 걸 두고 논란입니다. 경찰은 충돌을 우려해 제지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에서 태극기도 못 드냐며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나영 기자입니다. 태극기를 든 집회 참가자와 경찰관들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극기를 왜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태극기 내리고 가시냐? 지난 11일 서울 명동 인근에서 열린 부정선거 규탄 집회 도중 참가자가 태극기를 들고 집회구역 밖으로 나가려 하자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경찰은 태극기를 든 채 귀가하겠다는 참가자에게 집회용품이니 내리라고 했고 참가자들은 국기를 드는 게 왜 문제냐며 반발했습니다. 태극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태극기를 못 들게 하려고! 경찰은 집회에서 일부 반중구호가 나왔다며 중국인 관광객과의 충돌을 우려해 제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집회 대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를 만한 위험 물품은 제지가 가능합니다. 경찰이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태극기마저 위험 물품으로 통제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집회 자유가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건데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혐중 시위에 대해 깽판이라며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이 인권을 침해했는지 국가기관이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임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장에서 잇따라 빠져나옵니다. 인권위는 전체 회의에서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김용직 위원을 중심으로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이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은 극단적인 인권 침해라며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제안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진술 강요나 회유 압박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게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김용원 상임위원은 해병특검의 수사 대상이어서 주심에서 배제됐습니다. 인권위법 제30조에 따르면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직권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정이 없어도 인권위가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팀, 공무원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서, 유족과 변호인, 군청 관계자 등 기타 관련자들에게 자료를 받고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인권위는 구제 조치, 정책 권고는 물론 고발, 수사 의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인권위원들은 경찰의 2건의 고발이 접수된 만큼 인권위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서울 강남 코엑스에 헬기와 드론, 로봇개까지 대거 출동했습니다. 전기차 화재를 가정해 대규모 대응 훈련이 진행된 건데 실제 상황을 방불케 했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코엑스 건물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자 안에 있던 시민들이 긴급 대피합니다. 잠시 뒤 소방차들이 줄지어 진입합니다. 건물 옥상에는 소방 헬기가 착륙해 구조에 나섭니다. 소방대원은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건물 외벽을 내려옵니다. 첨단 장비들도 등장합니다. 드론은 하늘에서 화재 현장을 살펴보다 불이 난 건물에 물을 뿌립니다. 로봇개들도 화재 진압에 가세합니다. 이 로봇개는 연기로 시야가 가려진 상황에서도 체온을 감지해 사람을 구조합니다. 소방과 경찰, 강남구청 등이 코엑스 지하에서 전기차 화재가 일어난 상황을 가정해 대규모 훈련을 했습니다. 실제 지난 4월 서울 코엑스에서 불이 나 1,200명이 긴급 대피한 적이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열폭주로 인해 2차 폭발과 유독가스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화재 확대가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입니다. 앞으로는 첨단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신속히 인명을 구조를 하는 게 진화가 어려운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때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최후 수단을 내놨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데 대부분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합니다. 사실상의 사심제로 평가되는 재판소원법은 이번 발표에서는 빠졌습니다만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숫자를 26명으로 12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 증원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임명하는 대법관만 22명이 됩니다.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즉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법관 평가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도 포함됩니다.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은 향후 당론 발의를 통해 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곧바로 재판소원 제도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당 지도부와 공동 발의했습니다. 사실상 사심제에 따른 위헌 논란이 제기돼 있지만 민주당이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입니다.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그리고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민주당은 또 가짜뉴스의 폐해를 막겠다며 이른바 언론개혁안도 발표했습니다. 악의적으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른바 사법개혁이란 미명하에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물러난 뒤 있을 재판에 대비해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안치겠다는 속셈이라고도 했고 법조계에서는 정치의 사법화를 걱정했습니다. 고승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발표한 소위 사법개혁안을 사법장악 로드맵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비하려는 속내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도한 업무를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덧칠했지만 실체는 명확합니다.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입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대해선 국민 참여를 내세워 정권 맞춤형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했고 재판 소원제도 역시 정권이 재판 결과를 정해주겠다는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종합 선물 세트 저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도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린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을 예로 들며 사법부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대법관 증언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급작스러운 증언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공론화 절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 법관 평가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정권의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1600년 전 신라시대 고위층 장수가 묻힌 걸로 추정되는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무덤 안에선 그를 보좌하던 시종의 인골과 가장 오래된 금동관을 포함해 귀한 유물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김동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파헤쳐진 무덤 곳곳에 놓여있는 유물들, 용의 비닐처럼 켜켜이 덧댄 갑옷도 보입니다. 발견된 치아를 분석한 결과 무덤은 1600년 전 장수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공품이 확립되기 이전에 갑옷이 본인이 나타내는 위세품으로서의 가장 화려했던 양상을 보여주는 무덤에서는 순장된 시종의 인골도 나왔습니다. 또 지배계층의 권위를 나타내는 금동관 조각들도 출토됐습니다. 현존하는 금동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기존 금관총 금제 모관과 비슷한 문양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무덤은 가로 8m, 세로 11m 크기로 나무로 관을 짜 흙을 덮은 목광묘에 일부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거대한 돌을 쌓아 만든 황남동 120호 곱은 바로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무덤들이 처음 어떻게 이제 출발해서 저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관심을 학계에서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무덤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출토된 165점의 유물과 발굴 현장을 에이펙 기간인 오는 27일부터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관광 명소 루브르 박물관에 도둑들이 침입했습니다. 관람객들로 붐비는 시간이었는데 사다리 차를 타고 들어와 왕실 보석들을 훔쳐 달아나기까지 7분도 안 걸렸습니다. 프랑스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노란색 조끼 차림의 괴한이 진열장에서 보석을 훔치는 모습이 찍힌 영상입니다. 건물 밖엔 외벽을 타고 오를 때 쓴 사다리차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오전 9시 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아폴론 갤러리에 4인조 도둑이 들었습니다. 개장 직후 관람객들로 붐빌 시간이었습니다. Tout vous dire, cette opération a duré presque 4 minutes. Ça a été très rapide. Il faut quand même dire que ce sont des professionnels.
이들은 전동 절단기로 창문을 자르고 침입해 나폴레옹 1세 부인의 왕관 등 보석류 9점을 훔친 뒤 스쿠터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다이아몬드 1,300여 개가 장식된 나폴레옹 3세 황후 왕관은 중간에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현지 언론은 범인들이 공사 인부로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La France, complètement. C'est l'architecture française, c'est l'histoire française, c'est toute la France, quoi. Et là, de voir ça, c'est désastreux. 박물관 측은 관람객들을 즉시 퇴장시키고 월요일까지 휴관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CCTV 등 보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Des mois et des mois par l'ensemble des personnels de sûreté et de sécurité notamment. La direction n'a absolument pas entendu toutes ces alertes et aujourd'hui ce qu'on craignait est advenu, à savoir un pillage et un saccage. 이번 일은 매년 900만 명이 찾는 루브르에서 1911년 발생한 모나리자 도난 사건 이후 가장 큰 도난 사건입니다. TV조선 이정입니다. 볼리비아에서 20년 만에 좌파 정권이 막을 내렸습니다. 재정에 구멍을 낸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국민이 심판했다는 평가입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볼리비아 국기를 손에 든 시민들이 수도 라파스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손을 흔들고 경적을 울리며 환호합니다. 현지 시간 19일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기독민주당의 로드리고 파스 후보가 50% 넘는 득표율로 호르헤 키로가 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Lo que da de comer es el derecho al trabajo, lo que da de comer es instituciones fuertes, lo que da de comer es seguridad jurídica, el respeto a la propiedad privada, lo que da de comer es tener certidumbre en tu futuro. 파스 당선인은 중도파 내지 중도 우파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볼리비아에서 사회주의 좌파 정권이 교체된 건 20년 만입니다. Con esa esperanza, después de 20 años de régimen masista, ahora nuestro país vuelve a nacer. 집권당이었던 좌파 사회주의 운동당은 지난 8월 1차 투표에서 3% 남짓한 저조한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쳐 일찌감치 탈락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천연가스 호황에 힘입어 대규모 복지 정책을 펼치며 인기를 끌었지만 재정 건전성 붕괴 등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싸늘해진 민심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20%를 넘고 중산층의 세 부담도 갈수록 커지는 실정입니다. Estoy esperando que ya se arreglar las cosas, que haya gas, gasolina, diésel, no hay nada, ni para comer. AP통신은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좌파 모델의 종말을 의미한다면서 남미 정치 지형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Shareholders want to make money. The possibility of a future payout encourages people to invest in risky new ideas. 주식회사는 위험을 나누고 수익을 함께 얻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1602년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시작이었죠.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사람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사드리게만 하세요. 하지만 좋은 제도도 종종 탐욕 앞에선 쉽게 무너집니다.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고 판다면 더 이상 투자가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 과거 태양광 소재 업체 주식으로 억대 차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7천 명 넘는 소액 투자자들이 4천억 원 넘게 피해를 본 회사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도 이 주식에 투자했던 적이 있습니다. 민특검은 지인 소개로 투자했다는데 그 지인이 누군지, 미공개 정보를 알았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민중기 특검이 문제 기업 대표와 고교대학 동문 관계였던 사실이 드러난 이상 단순한 이해 충돌을 넘어 범죄 의혹. 가장 큰 의혹은 어떻게 민특검이 주식 거래 정지 직전에 보유 주식 전부를 팔았냐는 점입니다. 회사 대주주의 매도 시점과도 겹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알기 어려웠을 겁니다. 누군가 귀뜸해 해서 줬을 거라고 국민은 봅니다. 민특검은 위법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직자로서 이해 충돌을 피했는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국민적 관심을 받는 특검에게 티끌 하나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민특검은 소환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강압적 수사를 호소하다 사망한 데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공자는 그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그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 야당의 중진 의원 등을 구속시킨 특검입니다. 남을 단죄하려면 먼저 자신부터 바르게 서야 합니다. 10월 20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거울 앞에 특검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강원 산간에는 첫눈도 기록됐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파주 1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더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5에서 1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4도, 대구는 10도로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 15도, 광주 16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 후반에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0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